지금 서울시장은 어쨌든 후보 단일에 관심이 더 이렇게 많은 것 같이 보이죠. 예. 그 후보 단일화의 공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관하는 열린 경선에 참여하겠다. 홍사님 그거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일화 논쟁인데 국민의힘이 공당 의원이 당내 후보를 결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 2단계 단일화를 하려고 할 거고 실제는 그래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100석이 넘는 국민의힘이 3석밖에 안 되는 이 국민의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이 단일화 논쟁 그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이 논쟁을 통해서 어느 당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지 그것이 정치적인 공방전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의 백석의 기득권을 집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김종인 대표의 뭐 안철수에 대한 어떤 그런 두 사람 간의 특별한 어떤 그런 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꼬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국민의힘이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두루미와 여우라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에 초청해갖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자는 거하고 그 어린애들도 아는 그 우화를 지금 이 기성정치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아마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장이 무너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구로 치면 말이죠. 마지막 본선 가기 직전에 플레이오프에서 그러니까 안철수를 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가면 지금 국민의힘 자체적인 경선들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설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기존에 가면 플랫폼을 열어달라. 그럼 내가 그 중간으로 들어갈게. 마치 자기 희생처럼 이야기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만약에 플레이오프식으로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결정되는 한 명 후보와 1대1 대결을 벌려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플랫폼이 열어지는 형태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본선에서는 지금 4명이 지금 진출하는 셈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철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안철수는 3대1로 붙는 거예요. 3대1로 붙는다는 것 자체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쪽에 후보가 지지율이 분산되기 때문에 자기가 엄청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각자가 다 유리한 고지 정치적 셈법을 지금 따지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된다고 저는 보십니까? 되긴 될 겁니다. 단일화가 조만간에 되진 않는다. 각자 출마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고 아 본선에 말입니까? 네, 본선에 이제 출마했다가 그 본선에서 최소한 가능한 이제 시점에서 단일화 논의가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전에 단일화가 제가 볼 때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안철수로서는 자신으로 봤을 때 그 대선 전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라고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잘못 대처하다가는 아마 김종인 체제가 붕괴되겠죠. 선거에 실패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속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를 능가했는데 안철수가 끝까지 버티게 되면 아마 이제 안철수가 여권 간첩론 이런 게 이제 등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표 깨기 위해 나왔다고 될 거고 만약에 끝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한테 밀려가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자라고 해서 승부를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가 승리했다면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볼 만한 서로 간에 정치적 공유점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럴 때는 아마 안철수가 자기가 당선된 직후에 통합하겠다 어쩌겠다 이런 걸 던질 건데 이런 복잡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방향이 좀 확 기울지 않는 한은 단일화가 쉽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될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 3자 필성론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95년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를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95년이 지금 26년 전 이야기인데 뭐 시대도 그만큼 변했지만 그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김종인은 김대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95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순을 밀었던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는 그러니까 조순을 보고 찍은 게 아니라 결국은 김대중을 보고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호남 민심들 그리고 또 진보 세력들이 사실은 김대중을 통해서 진짜 사실상의 첫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열망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시 1위 후보가 그때 이 박찬종이었지 않습니까? 박찬종이 왜 무너졌습니까? 박찬종이 과거 행적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박찬종이 1972년도에 그 유신 10월 유신할 때 그때 검사로 있으면서 신문에 썼던 그 유신 지지 찬양 칼럼이 그게 들통나는 바람에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그럼 그때 당시 1등이 아마도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안철수일 것 같은데, 안철수는 뭐 상당히 비판을 받지만 그렇게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지지율이 한꺼번에 바뀔 만한 그런 사안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자필 성능 갖고 제가 생각했을 때 후보 단일화 지금 이렇게 이 뻗대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김종인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 욕심이 상당히 강하고 있게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심의 그 지지 향방을 보고 거기서 이 도저히 안철수랑 합해지지 않으면은 단일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저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월 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철수 대표 말에 하면은 그때 가서 하면은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늦다. 그래서 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악몽이 있잖아요. 2012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나가더라도 어쨌든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시작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이 단일화 결과가 이제 잘 안 되고 지거나 또 단일화 했는데도 혹시 졌다라거나 아니면 또 안철수가 단일화해서 이겼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힘이, 안철수는 뭐 개인이기 때문에 또 정계 은퇴했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나왔는데 뭐 별 상관이 없지만 국민의힘은 아마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급격한 와해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서울시장 선거가 잘못됐을 경우에 당의 존립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세력들이 이합 집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서 뭐 윤석열이나 이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이 국민의힘이 안철수한테 순순히 양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안철수 지지가 빠지면서 어느 순간에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보다 조금 높게 지지를 뭐 한 5%나 10%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을 이상적으로 보고 안철수가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을 놓고 지금은 갈 수밖에 없다. 단일화는 이제 그 방향이 선거에 이제 임박했을 때 최종적인 어떤 부분이다 이래 봅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한 말씀 드리면 2011년도에 옛날 당시 그 야권이 했던, 그러니까 민주당이 후보를 먼저 선출하고 그러고 시민 후보를 자처했던 박원순하고 최종적으로 단일화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이 후보가 내고 졌잖아요. 졌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공중분해되지는 않았거든요. 왜? 그 당선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대권 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거기에 영향이 미미했죠. 이번에 설사 2단계로 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낸 사람이 결국은 이 지금 안철수하고 마지막 최종 단일화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안철수는 어차피 다음 차기 대선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자기가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랬을 경우에는 정치적 폭풍이 휩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철수가 주도하는 이 지금 서울 보선시장 이후의 정치체제 개편, 저는 그거는 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성립되기 힘든 가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역대 서울시장 면면을 보면은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정치하고는 다들 좀 관련이 없는, 그렇게 국민한테 인식되는, 고건시장도 그렇고 조순시장도 그렇고 이명박 시장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그랬고, 박원순 시장도 그랬고, 저 역대 시장들이 전부 다 정치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익숙치 않는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점에서는. 이게 참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그 지금 야권의 후보 단일화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도 10년 전에 안철수지 지금은 이게 그 프레시한 면은 이제 없는 거죠. 예, 본인도 그걸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우상호 박영 장관 말할 것도 없죠. 재밌는 지적인데 안철수가 갖고 있었던 벤처 기업가로서의 활동이라든가 의사로서의 특히 코로나 요즘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한해는 후보가 될 경우를 감안을 한다면은 안철수의 그런 장점에 대항할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한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는 그런 전략적 우위를 찾기가 좀 어려운 후보예요. 그게 고민일 겁니다. 여당의 대권 무대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낙연 후보가 2위 또는 1등 1위 이렇게 유지를 해오다가 2위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그래도 이낙연 후보를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했었는데 호남에서의 지지율조차도 이재명이 상당히 접근해가 있는 이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입장에서는 연말 연초에 사면론이라든가 이런 논쟁에 휘말려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앞으로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지금 관건이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사면론 제기가 이제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지만 그 이전에도 보면 동력을 상실해서 이재명한테 추월당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권에서 자기 그 주자 부분에서 여권 지지자들조차도 현 정권과 좀 맞서는 듯한 사람을 원하지 현 정권의 예스맨처럼 보이는 사람을 원하겠는가라고 봤을 때 그건 이낙연 후보가 이 정권의 총리를 지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초래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탈락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이낙연에 쏠려 있던 지지가 이재명으로 이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그렇게 되기 전에 여권 핵심에서 손을 써서 또 다른 카드 하나를 더 투입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내가 볼 때는 무슨 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초조감이 일종의 무리한 축구에 비하면 무리한 슛을 남발한 거죠. 지금 우리가 손흥민이 상당히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손흥민은 슈팅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한 경기에 보통 한 2개, 3개 때리는데 골 결정이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3개 정도를 때리면 전부 다 골문 안으로 가고 골키퍼 있으면 골대에 막히고 아니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 우리 스트라이커 맞다.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중요한 이슈를 던지면 그것이 뭔가 정치적인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되든지 정책으로 내지는 입법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가을에 윤석열하고 그 추미애 갈등이 그렇게 심했을 때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 이낙연 대표 이야기가 윤석열 국조화 이야기했다가 완전히 야당 페이스에 말렸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 맞을 때 과연 이낙연 현 당대표인데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그때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에서 강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현 정부의 초기 총리로서의 역할 수행할 때는 분명히 많은 혜택을 받았고 실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리든 당대표든 임기 말 당대표 총리는 굉장히 어려운 직책이에요. 임기 말 당대표는 차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차 잘못하면은 이거는 현 정부의 악역을 맡아야 되는 이 구조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를 맡는 그 순간부터 현재 상황이 정해져 있지 않았나 이래 보여요. 물론 제가 생각해도 이낙연 그러니까 대표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진짜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완전히 지지층들을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정치적 공간이 비는데 그 공간을 아마 누군가 비집고 들어올 사람은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총리가 지금 상당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정세균 총리가 좀 우량주긴 한데 저평가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저평가가 어느 한 단순간에 이 고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래도 뭐니 해도 이재명의 일강 구도가 상당히 저는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재명이 그럼 여권의 대표 주자로서 가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만든 정권의 과연 재창출이라고 이게 소위 말해서 친문 핵심 지지층이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제가 주목하는 사람 박용진의 사실 어디 친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박용진이 지금 여러 가지 했던 유치원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지금 삼성바이오에 대한 아주 집요한 삼성 그 저격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들을 보면 상당히 친문의 핵심 가치들하고도 일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박용진이가 사실은 재선 의원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 인지도도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과연 박용진이 하기 나름에 저는 뭐 상당히 좀 좌지우지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박용진이 과연 얼마만한 의지로 한번 붙어볼 건가. 박용진은 1.2% 2%에서로 끝에서 김두관 다음으로 제일 처지는 순위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박용진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리더형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리더형이 아니고 견제를 하거나 국회의원으로서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정치인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가를 맡긴다든가 지자체를 맡긴다든가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쉽지가 않는 인물이에요. 그 야권의 대선 주자 아까 윤 총장은 우리가 윤 총장은 뭐 관심사가 과연 총장을 지금 임기는 뭐 보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뭐 중간에 물러나라고 하는데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해부돼 있기 때문에 그래? 본인이 물러나고 싶어도 못 물러나요. 사실은 아, 이 징계 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송 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징계에 지금 그거 돼 있고 본안 소송도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사표 쓴다고 해서도 수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7월 달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침묵하고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뭐 확연하게 정권에 또 맞서는 모습을 이렇게 시끄럽게 보이려고 할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침묵을 한 달만 더 지키면 제가 봤을 때 저 사람 지지가 다시 한 자릿수 5, 6%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지지한 사람이 보수기 때문에요. 윤석열은 아마 수사를 통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자기가 잊히실만 하면 어떤 식으로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울산 사건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이 울산 사건을 다시 불을 붙이게 되면 이제 그건 정권하고의 또 다른 싸움으로 이렇게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진짜 대권에 대한 의도가 있다면 그 부분을 들고 놓을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본인도 이지고잉하겠다고 하면 지지율도 내려가면서 대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